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운 토요일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시원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다룰 얘기를 보니까 좀 답답해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또 조사 출석을 또 거부했고, 또 특검이 건강 상태 확인했지만 뭐 문제 없다, 월요일에 나와라라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얘기는 뭐 이미 며칠 전부터 뭐 깊게 다뤄왔으니까 저는 여기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어요.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도 장문의 글을 썼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마지막에 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뭐 국무위원 떠나간다, 고립무원이다, 뭐 변호사도 못 구한다, 뭐 내가 어떻게 말을 맞추느냐, 그럴 힘도 없다 등등등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좀 약간 낙담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직 이제 국가원수인데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썩 좋아 보진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직접 또 평가도 하고 글도 쓰신 분으로서 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신음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네. 예. 한숨이 깊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특검 소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굉장히 복잡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계엄 말씀입니다. 이게 당 전체를 망가뜨리고 또 국민들도 힘들게 하고 왜 이러는지 그게 하나.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빨리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끌고 안고 가서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친윤들에 대한 그런 원망감 같은 것도 들고, 네. 동시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대항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여야라는 게 있는 거고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독주를 하게 되고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서 사실은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이 그러니까 죽어도 서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가 그렇게 징징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지지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 재판정에서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나 만세를 부르면서 고소해야 할까, 얼마나 우리를 조롱할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지지자들은 얼마나 좌절할까. 야,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사람이 가서 저렇게 징징대고 앉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로 어때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분위기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네.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좋아서 그냥 웃음을 참지 못해서 뭐가 좋지 않아요. 보니까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더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3년간 네.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뭐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도 그렇고 네.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이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 방부터 막 뒤져요. 그리고 막 애가 학교 갔다고 오고 그러면 신발 주머니 이거 뭐냐고 막, 그리고 막 집안 분위기가 엄청 나쁘고, 그다음에 단지 그 사건뿐 아니라 다른 뭐 사생활적인 것도 그 다음날 그냥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 무서웠습니다. 네. 무서웠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좀 안도감이 들고, 네. 이미 12월 3일 날 네. 본인이 계엄 선포문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가 다 적혀 있어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그 6개월 동안 본인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맞지 않고 밀린 매를 지금 한꺼번에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맞을 매도 측근들이나
국민의힘에게 대신 맞아달라고 하니까 예. 약간 지금 보수 분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수 분열. 그리고 또 개혁신당도 이제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또 뿌리가 또 굳이 보면 또 보수색을 또 띠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변화 또는 분열 또는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정계의 어떤 그 변화들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그리는 미래에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가져봤었던 사람으로서 또 탈당을 2번이나 했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을 만든 부분인데 여전히 뭐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 개혁신당이 고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항상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보면서 항상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뭔가 개파를 만들어서 어떤 권력자를 추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권력자를 향해서 쓴소리도 좀 마다하지 않고 들어야지라는 항상 초심을 갖게 되고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도 뭐 법 위에 있었던 대통령이 다시 법 아래로 내려왔구나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때 아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혼란을 줬었던 대통령이 이제 가야 할 곳에 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소환 조사까지 다시 한번 거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한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의 표를 얻었었던 그래도 대통령 출신인데 이렇게 정말 추한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자괴감을 갖게 되면서도 우리 당이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번 다져보게 됩니다. 네, 뭐 언젠가 또 정계 개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우 최고위원님, 예. 또 국민의힘 대표 또 이제 뽑을 거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대표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장동혁 의원이 예. 또 이 혁신안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의견을 또 냈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절연하다 보면 어디까지 쳐낼 것이냐 이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당내 시선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당내의 어떤 그 주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 겁니까? 혁신안 나온 거에 대해서 윤인숙 혁신안에 대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처럼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분위기인지 어때요 지금? 저는 뭐 지도부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는 모르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안은 윤희숙 안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나경원이나 뭐 음. 장동혁이나 이분들이 반박 그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내로 아하. 가는 것 같고 예. 신윤 뭐 핵심이라는 권성동 권영세 그 양권이라는 분들은 네. 또 그분들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당이 각자가 이제 뭐 거의 배가 이게 난파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살아 저렇게 해야지 살아라고 하면서 막 흩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쎄요. 근데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한계의 핵심이었잖아요. 한참 함께했죠. 예, 함께 했었고 수석 최고위원도 함께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그 선거 유세를 해서 수석 최고위원도 됐기 때문에 장동혁 최고의 변신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놀랍다. 예, 그 계엄에 대해서도 그 뭐 그 신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공격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에 대해서 다 껴안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직접 겨냥도 했어요. 뭐 108석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라든지 뭔가 그냥 좀 대놓고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왜냐면 이제 본인이 당 대표 출마하려고 네. 생각을 하니까 뭐 각을 세워야겠죠. 근데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그 음주 사고를 냈지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그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폭력배들이 뗐을 때 그렇게 주장하면은 야 내가 너 좀 팼다고 이빨 좀 부러졌다고 나를 뭐 문제 삼으면 이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용어를 좀 내. 뭐 이렇게 깡패나 네네. 불량배들이 그러는 거는 네네. 이해가 되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것은 탄핵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처벌하면 안 된다. 저희 당에서도 처음에는 그 자진해서 용태를 예. 결정해 달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런데 며칠 만에 다시 네. 그것을 뒤집으면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갔던 건데 예. 그것도 안 해야 된다면 어허. 뭐 이 세상에 대한민국은 법률이 왜 필요해요? 법이 어. 필요 없는 나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네, 김지호 대변인입니다. 네, 윤희숙 예. 혁신위원장은 또 혁신에 대한 여론과 네. 어떤 당원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안을 낸 것이고 예. 장동혁 의원. 후보자 같은 예. 경우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전당대회라는 건 노선 투쟁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안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안으로 나는 당대표가 되고 싶어.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 저변 저변. 국민의힘에서 유행이죠. 언더. 이 마음은 뭐냐. 예. 제가 봤을 때는 친윤 주류에서는 예.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이라는 네. 예전에 한동훈의 아바타 최고 측근을 후보자로 내세워서 예. 나오면 옛날 측근에게 철저히 망신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주류들이 예. 새롭게 떠오르거나 뭔가 좀 밟아야 되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뭐 네. 그분들의 어떤 측근들이나 어떤 젊은 정치인을 이용해서 망신 주기식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윤들은 한동훈 대표만은 좀 막고 싶다. 이런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 표현을 거친 표현들을 쓰고 계세요. 두 분 다 아주 단어가 네네. 과격해가지고 예. 아니 그런 좀 이게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폭력 집단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 인용하신 거죠. 예. 어떤 취지는 저희가 다 아니까요. 저는 네. 일단 그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죄문도 발표하고 그러시는데 전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위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네. 윤희숙 위원장부터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좀 보는 게 어떤 사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주도 예. 세력이 사실 친윤과 예. 국민의힘 내에서의 당내 주류 세력들이고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장 직위였었던 윤희숙 원장도 거기에 한 뼘 보태가지고 엄호 사격을 했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라면 후보 자격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본인의 SNS에서 말을 했었던 사람인데 뭐 정작 결과를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분명히 그것을 거스르는 의견을 낸 만큼 그것부터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윤희숙 혁신위가 저는 성공하고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장동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친한계로서 가장 합리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친윤보다 더 친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권의 눈이 멀었다. 이제 진짜 친윤들이 앞세워서 장동혁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친윤을 등에 업고 그 표를 한번 얻어보려는 심산 같은데 그럴수록 당의 어떤 개혁과 쇄신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초심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윤희숙안만 보면은 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또 생각해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후보 교체 관련해서 당무감사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 혁신에는 그건 또 빠진 건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 후보 교체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가 빠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하고요. 어떤 안이 빠진다 만다를 떠나서 분명히 송원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울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든 5대 개혁안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끝맺음을 지었었어요. 근데 온데간데 없어졌죠. 논의는 했을 수 있죠. 논의조차 좀 논의도 안 없다는 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혁신위 지명자 또는 윤희숙 위원장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라고 기조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 순리이자 순서이죠.
그런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네. 안철수 지명자가 했었던 인적 쇄신안은 없다. 그건 당원들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사죄안을 먼저 들이민다라는 것은 김용태 개혁안을 온데간데 없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갸우뚱하는 거는 네. 너무 빨리 나왔어요. 9일 날 임명되고 10일 날 사과하고 11일 날 안이 나왔는데 그 안 자체가 예. 경천 동지화 안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랄 안이잖아요. 아니, 그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당의 최고위원을 없앤다. 그리고 무슨 뭐 그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를 포함해서 그 당 지도부를 만든다. 그다음에 당무위원회를 만든다.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뚝딱뚝딱 나올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안들을 막 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혁신위원 해봤거든요. 예. 원래 혁신위원 하면 모여서 이제 서로 상견례하고 맞죠. 인사하고 그다음에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방향을 어떻게 할까 토론을 하고 외부 인사 불러다가 뭐 얘기도 듣고 뭐 이래서 만드는 건데 말 그대로 혁신위원회니까. 네, 네. 위원회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임명되고 그 다음날 사과하고 그 다음날 안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저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더구나 그 자체가 당의 구조를 다 바꾸는 안인데 이거를 언제 연구를 해서 무슨 컨센서스를 가져서 이걸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의아해요. 그 두 번째 아니라고 하는 것도 네. 지역에 있는 시당위원회가 재량권을 갖게 하겠다. 그렇죠. 라는 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너무 흉악스럽기 때문에 이걸 최고위원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 투구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도 되게 납득이 안 되는 안을 금방이라도 내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를 여의도 연구원 측 내지는 당의 일각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체가 네. 친윤들이 어떤 책임, 이 계엄의 책임, 그다음에 탄핵의 책임, 인적 쇄신에 대한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집해서 만든 체계이기 때문에 연피용이다. 그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안 자체도 면피용이고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예. 우리 책임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책임을 물으면 네. 우리 당 깨집니다. 우리 당 깨지면 민주당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 할 텐데 뭐 적당히 하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용의 어떤 그런 지도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그런 지도 체제 아래서 다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조차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지도 체제를 구성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이제 거의 그 금방 이렇게 캐치하신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이게 사람이 문제냐 시스템이 문제냐 그런데 그 둘 다 문제겠죠. 대개의 경우.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괜찮은 사람들이 가면 그 운영을 잘 할 수밖에 없어.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고무상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해나가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이 인적 청산이나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싹 접어두고 굉장히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개혁안 같은 것들을 막 내면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혁이 될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너무 빨리 어마어마한 그 구조를 바꾸는 안이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타기가 되거나 다른 방향을 물꼬를 돌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런데 김영삼 정권 이후로 보수가 항상 어떤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책임으로 선당후사 이걸로 항상 위기를 돌파하고 정권을 잡아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요.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나는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수층의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실망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 안 져. 끝까지 안 나가.
라고 하는 건 있다 말할 우리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박수. 사실 안철수 지명자가 얘기했었던 인적 쇄신과 청산안이라는 게 뭐 제명이나 징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MBN 단독이었나요?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안 받았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것조차 안 받으면 무슨 쇄신을 합니까? 근데 어찌 보면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조차가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때 가서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혁신이 중요하다고 공감대가 섰으면 그거라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안철수 후보 또 공격하고 뭐 친한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더 이상 정말 희망이 개전의 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인적 뭐 혁신 또는 청산 등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면 만약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예를 들면 그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선거 치를 때 아주 젊은 김영우 의원이 저 안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러고 안 나갔어요. 근데 또 그 후에 아직까지 원내로 복귀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많은 또 이 현역들이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그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기는 진짜 힘드네요.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본인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요. 사실 그 탈당을 하는 것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더구나 자기 맹주처럼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탈당함으로써 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저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네 이런 판단에 이렇게 평가받지.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특이해요. 이게 양심이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는 이 국면이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요. 예. 그 과거에 이제 이범수 배우가 얘기했죠. 뭐요?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요. 일단 살고 봐야 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뭔가 아니라 했어요. 네. 오래 가는 놈이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지. 그 얘기를 예. 계속 아주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수호 앵커님이 과거에 무한도전 나오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10년 전입니다. 네. 네. 유재석 씨가 했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뭐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 아니고 손수호 앵커님 나왔던 그 표현은 아니고 예. 유재석 씨 어떤 말을 했냐면 문제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 문제를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혁신위를 띄웠으면 다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진짜 혁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대구시장 벌써 공천 얘기 나오고 경북도지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내 공천만 받으면 상관없다라는 그 기류가 분명히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재석 씨의 말을 한 번 더 되삼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모습 보이느냐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줄고 또 지지자들이라든지 현직 뭐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텐데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얘기도 좀 깊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좀 볼게요. 이제 보수 언론들을 자주 만나고 있잖아요. 특히 정규재 전 주필이라든지 조갑재 전 편집장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발언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 내막이 뭐가 있는가, 뭐 배경이 있는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등등도 좀 궁금한데 어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뭐 최근 3-4개월 동안 그 전에 정규재 전 주필이나 조갑재 편집장하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우호적인 그런 방송 출연이나 모습이 보였죠. 약간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을 보면 정말 이 정규재, 조갑재 저희 참모들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저희 정말 비판 세게 하셨던 분이고 진짜 그렇죠. 특히 조갑재 전 편집장은 사실 전 지금도 방송에 나오면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실은 또 그럼 지적을 잘했다는 얘기네요. 쓴소리를 들어야죠. 아니, 그럼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아,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예. 저희가 주류도 아니다 보니까 아, 거의 예, 뭐 예.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막 그냥 저희를.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예. 정말 입에 달고 사셨던 분들인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대중 앞에서 입 밖으로 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꼭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특정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 말은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모진 정치 탄압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행하는 폭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한쪽 세력의 말,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쓴소리도 내가 먼저 찾아서 듣겠다 이런 얘기고 예. 지금 이렇게 보이면은 이분들이 보면 이렇게 좋은 모습만 나올 것 같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요 이분들이 그냥 팩폭합니다. 아,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뭐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나 본인의 영감 예.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아.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권력 있으신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 또 반대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꾸 이렇게 보수 쪽으로 좀 영역을 좀 넓히는 것 같고 또 주요한 보수 인사들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자꾸 좀 영구적으로 민주당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중도층에게 인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 영역인데 이것까지 가자면 어떡하냐 이런 좀 조바심도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갑재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단독인데요? 어땠습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이제 만나보니까 어떠냐? 네, 예. 그래서 점심 식사하셨는데 어땠습니까?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인상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개의 경우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보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좀 어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 뭐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통합 행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어제 그 정규제 조갑제 그 보수 농객이라는 분들과 뭐 오찬을 한다라든가 저녁에는 뭐 광화문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뭐 술자리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말 그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통합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 제가 비판하려는 대목은 네. 그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쇼예요? 아니 지금 그 대통령 되고 나서 30일 되셨는데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지금. 그 네.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관세 협정,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무엇보다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것이 너무 집중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지금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보여주는데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내가 통합하고 있어. 예. 내가 그 우파까지도 다 이렇게 그쪽으로 영역을 확정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벌써부터 지금 무슨 지방선거 그 선거 도와주시나? 뭐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들으면 야 너무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예. 야당의 입장에서 네. 보면 저 굉장히 너무 쇼잉을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비판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긴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광고 듣고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조갑제 정규제 주필의 역할이 저는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특히나 보수 유권자층 사이에서 아주 두 분이 큰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감사와 환대의 자리를 어저께 마련했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전 김종효 최고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시정처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때도 SNS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도블록 손상됐으니까 얼른 고치세요 도로관리팀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 알아보니 예. 보도블록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했던 살해 사건이 0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 아껴 가지고 우리 복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예. 아니라 진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당장 유예됐던 관세 협상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30조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10조 세입 경정, 10조의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족한 추가 경정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정말 내용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맞다. SNS로 그렇게 광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광고 듣고 돌아와서 뜨거운 이슈죠. 장관 인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니 김지호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그 야당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이거 꼭 이 말은 좀 해야 된다. 뭐 예, 시간 요청을 좀 했어요, 특별히.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이 뭐 이재명 대통령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가장 쇼를 안 하는 대통령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래요. 이재명 하면 진정성인데 아니 퇴근 후에 금요일에 네. 소맥 먹었다고 그걸 쇼라고 하면은 자 트위터하고 소맥 먹고 사람들 식사 대접했다고 그게 무슨 그런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저는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있어야 네. 해외 정상들하고 뭔가 협상을 할 때 힘이 실립니다. 지금 그렇죠, 정권 그렇죠. 초기에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에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인기 관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좀 과하면 안 되죠. 저는 아주 가성비 있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 아까 이제 보도블록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주제인가요?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 블로그 기자단으로 보도 블록 교체 사업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다녔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꼭 10년에 한 번 할 필요 있냐? 11년에 한 번, 깨끗하면 12년에 한 번. 그리고 예. 수선할 거 있으면은 그 한 블록만 예. 이렇게 딱 떼어내서 한번 수선해 보자. 제가 그거 직접 취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호 실제로 대변인 주류 입장. 주류 입성. 예산을 절약한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이 네. 거짓말이다. 이 말은 좀 너무 과하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네. 마치 논평처럼 들었고요. 애쓰셨습니다. 네네. 고생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이제 있는데 여러 좀 논란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그렇고 또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런데 먼저 이진숙 후보자 얘기부터 좀 볼게요. 뭐 논문 표절 의혹. 네, 그리고 또 베꼈는데 베끼다 보니까 뭐 다른 엉뚱하게 영어로 비문.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규정을 위반하고 자녀가 중학생일 때 혼자서 조기 유학 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교육부 장관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긴 최고위원 지적이 날카로울 것 같아요. 한숨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의도 대나무 숲인가요? 예. 이제 국회 익명 게시판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곳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강선우 이제, 후보자부터 그러면 네. 박터지게 지금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보좌진 내지는 정당인들은 강선우 의원이 갑질을 한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보도가 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기 수리를 지시한 것 그리고 집에서 먹었던 치킨 박스를 쓰레기들을 보좌진들한테 치우라고 한 것 이외에도 어저께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온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뭐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명품을 사와라부터 시작해서 호캉스를 갔다가 픽업을 와라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고 또 10분마다 오는 욕 문자
그리고 하도 강선우 의원이 고함을 치는 바람에 보좌진 출신 전직 직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 처방도 있다라는 그런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심한 경우들이 많고 무엇보다 저도 우리 3명의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예. 의원실에는 항상 보좌진을 몇 번 교체했는지를 언론이 상시 스크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 많이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바꿀수록 갑질한 것 아니냐? 음. 그만큼 융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 되게 조심한다고 해요. 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또 여러 번 예. 있었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51번, 4년 동안 46번의 보좌진을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좌진들을 도구로 썼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변기 논란뿐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은 어떤 논란과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그리고 가장 실망했던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후보자라고 보면 예. 저는 되게 좋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김밥 포장하고 도넛으로 팬데믹을 대응했다라고 하면서 미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손소독제와 주식 관련된 마스크 주식을 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그 당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보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재산이 등록되고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주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관련 누락했다라는 의혹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후보자는 사실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었던 정은경 후보자가 가장 위선적인 후보자로 좀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위기의 후보자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강선우 후보자는 뭐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 적 없다고 밝혔는데 또 거기다 또 재반박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보좌진 네. 협의회 출신의 보좌진 출신이 직접 네. 대화를 공개를 하면서 그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제 강선우 후보가 사실 이재명 정부에 지금 점점 부담이 가는 지명이자 인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하거나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좀 지명 처리하거나 스스로 네. 좀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혁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 기자 생활을 할 때 정치부에서 선배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야, 너 국회에 가면 그 의원회관들 돌면서 말이야. 어떤 사람이 좋은 못된 정치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요? 예. 야, 여비서하고 운전기사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있지?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수시로 갈아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비서하고 운전기사를. 가장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는 자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전화며 누구 네. 만나러 가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예. 수시로 바꿔. 왜 바꿀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구린 게 많아서 바꿀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4, 5년 사이에 40에서 50명의 자기 보좌진을 바꿨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수많은 갑질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영린이 뭐냐면 하나는 특혜고 하나는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야, 그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이렇게 특혜를 보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유학을 시켰어? 라는 거라든가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그 제자들 이름을 오히려 선생님은 제자들을 키워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했어도 제자들한테 야, 너 있잖아. 이거 내 연구 그걸 같이 해서 네가 올라가. 너 나랑 같이 공동저자로 가자. 네. 이게 윗사람이 해야 될 태도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이 자기 제자들이 해온 거를 홀랑 빼갖고 자기 공으로 등재했다는 치적으로 등재를 해?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한테 교육? 뭘 배워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강선우 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아니에요? 네. 여성가족부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약자와 가족에 대해서 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사람들 갑질하고 수시로 목 잘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가치와 상응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다 말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긴 최고 얘기하셨지만
아니 도대체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남편이 의사였는데 의사도 자기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정보에 따라서 무슨 마스크도 살 수 있고 시약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걸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가 부인인데 부인이 질병관리청장이어서 그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남편이 알아서 다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가사 본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야,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질병관리청장인데 내가 이런 데다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내가 정말 집사람한테 아무 얘기 안 듣고 했어도 분명히 의욕이 살 것이고 그러면 부담이 될 텐데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겁니다. 두 분이 다 의사신데 먹고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동했다는 건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뭐 머리가 점점 하얘지는 그러니까 까맸다가 염색을 못해서 점점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도 가슴 뭉클하고 아팠던 그 기억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것과 대비해 보면 아 내가 속았나 어허.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기분이 되게 불쾌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민주당이 알아서 혹은 본인들이 알아서 좀 국민들 염장 좀 안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인선 초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포기했다. 뭐 이런 보도가 초반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 뭐 정은경 후보자 등등 비롯해가지고 이 야당의 아주 매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김주호 대변인 표정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야당은 뭐 저기 압수수색 받는데 거기서 규탄 성명 내느냐 바쁘신 것 같고 인사청문회는 언론하고 원외에 계시는 이런 패널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화력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고 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도 깊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 과거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예.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또 방문도 하고 예. 보좌진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제가 도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그 40몇 해 예. 4년 동안 바뀌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조금 인원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선임 비서관에서 보좌관으로 승진하고 그럼 또 그 자리가 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 또 그 승진한 카운팅까지 세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바뀐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여의도 뭐 대나무 숲 얘기하셨는데 거기 굉장히 철저한 익명 게시판입니다. 네.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의 의원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썼을 수도 있지만 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닌 분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확실히 팩트 체크가 안 된 사항을 마치 사실인 양 여론화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예. 조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고 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 네.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 예. 이제 과거에 또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친밀하기도 하고 또 직원이지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다 보니까 과한 요구를 했을 본인이 인식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다면 네. 진솔하게 네. 잘못을 인정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예. 아까 김종혁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최고위원이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비서, 운전기사 이 말 나중에 공직자 가시면요 예. 크게 규탄 받을 발언입니다. 왜요? 왜? 운전기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수행 네. 비서관 예. 협의회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굉장히 PC주의 같은데요. 아니, PC주의. 행정비서도 네. 행정비서도 어렵네요. 여비서가 하라는 예, 보장이 예. 없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부분도 지적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저 그렇게 한 줄 생각합니다. 평으로 끝낼게요. 네. 민주당 보좌진 분들을 2번 죽이지 마세요.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는 이름이 뭐가 됐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